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핀테크 특강을 맡게 된 경북대학교 배준현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번 특강이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핀테크란 무엇인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들어온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과정도 있는데, 이제 핀테크라는 과정을 선택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핀테크란 뭔가? 아마 요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그래서 금융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테크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테크놀로지와 파이낸스가 만나서 그러면 이제 기술 금융이라고 부르면 되느냐,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핀테크와 테크핀이 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느 게 그거 맞다, 어느 게 그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핀테크라는 용어하고 테크핀이라는 용어를 서로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이걸 한번 조금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핀테크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금융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삶이 대부분 이제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이 혁신되고 있죠.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그런 말은 이제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죠? 아마 여기 이제 3학년, 4학년들이 위주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빼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은 금융 서비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경제를 빼고는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런 것이 모두 그 경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혁신하는 것이 우리가 핀테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혁신, 이노베이션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꾸로 테크핀은 기술의 관점에서 금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술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금융의 상식들을 다 파괴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금융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죠. 그죠?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설계하고 완전히 새로운 금융 라이프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관점으로 금융을 바라보면 기존의 금융의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그리고 더욱 혁명적이고 더욱 혁신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오히려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학부에 재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금융에서 바라보는 그 기술의 혁신, 그 측면에서 이 핀테크보다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금융혁신, 금융혁명이죠. 그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또 뭔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한다면은 오히려 핀테크의 관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혁명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어떤 그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장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간단하게 핀테크와 금융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와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관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적인 관점 이외에 어떤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 관점, 투자자의 투자 관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이미 이 중에는 아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도 했을 거고, 돈을 이제 좀 잃기도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제는 조금 차분해졌으니까, 예전에 이제 2017년, 2018년 이때는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말 잘못하면 뭐 도리질 나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오히려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그거 뭐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졌죠, 그죠?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그 현실에 있는 나의 돈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그 기술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시되 시간은 얼마든지 투자하시라. 암호화폐 분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이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러면 핀테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구체화되고 이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에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 카테고리가 결국에는 화폐뿐만이 아니라 그 화폐를 넘어선 이제 우리의 계약, 인간 생활에서 계약은 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더 넘어서는 신뢰의 문제, 트러스트 문제, 누구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어느 정도 믿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 그리고 계약, 그리고 신용, 이 세 가지가 사실 금융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통틀어서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기존에 불가능했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도 필요 없고 은행도 필요 없고 정권사도 필요 없는 어떤 완전히 새로운 금융체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 누가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새로 토대하게 될 이 암호화폐 경제시대, 블록체인 경제시대의 선도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다더라 라고 이해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대충 들어보니까 사기 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거는 그 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어. 그래서 당장 이제 내가 그 아버지한테 빌린 용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가서 막 투자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뭔데? 블록체인이 뭔데? 그것이 왜 기존의 우리 핀테크하고 결합이 되어서 금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혁명의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혁명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미래를 장악하는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는 이해 못할 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오해는 하지 않을 정도의 기술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핀테크 기술의 현황, 특허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신규 서비스라든지 그 사례와 특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면 그걸 또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미래가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면 그 미래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그런 것들을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으로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구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핀테크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핀테크와 금융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왔는데 다음에는 저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융, 영어로는 파이낸스죠, 그죠? 금융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금전을 융통한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죠, 그죠? 즉 자금의 어떤 돈의 수요 그리고 공급 이거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수요와 공급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죠? 돈을 입금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행 가야 되죠. 돈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행 가야 되죠. 그리고 송금을 하려면 그래서 어떤 돈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을 어떤 이제 자금을 모으려면 주식을 회사를 기업을 가치를 올려서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팔고 그걸 돈으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인과 개인끼리 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개인의 경제 활동 그리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이 돈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화폐는 누가 발행을 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폐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이제 사회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죠? 화폐, 즉 머니. 우리가 어떤 재화의 교환 수단 또는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서의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화폐라는 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일상생활에서는 좀 많이 잊어버리죠, 그죠? 아주 옛날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했지만 그걸 이제 뭐 엽전 같은 그런 금속 화폐를 통해서 금송아지, 뭐 금덩어리 이런 걸로 이제 금속 화폐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대변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라는 것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100년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화는 100년이 안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법정화폐라는 거, 이거는 도대체 누가 그 가치를 보장해 주죠? 제가 5만원짜리가 있으면 막 구겨가지고 이렇게 밟아도 5만원이라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죠. 그 은행에 가져가면 새 신권으로 바꿔줘요, 그죠? 그러면 그 5만원이 5만원이다라는 정확한 그 가치의 보장은 누가 해주죠? 그거는 국가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거를 따지고 보면 100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의 발행, 화폐의 발행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 화폐가 이제 융통되고
다시 화폐를 더 많이 융통시키고 더 적게 융통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 통화량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런시라고 하는 이 통화라는 거는 유통 화폐의 준말이죠. 그죠?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 그걸로 이제 통화라고 합니다. 유통화폐. 통화에는 우리가 말하는 현금도 있지만 상품권도 있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지불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들을 통화라고 한다면 이 통화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결국은 그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러면은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금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제 화폐를 발행하자. 그게 금 본위제인데, 그러면 금을 계속 확보해야 되잖아요. 경제 규모는 자꾸 커져 나가는데, 도저히 이걸로는 이제 실물 화폐하고, 발행된 화폐를 일치시키기가 힘들으니까 1971년에 금 본위제라는 걸 폐지했어요. 결국은 화폐의 가치를 금으로 보장하지 말고 정부라는 어떤 국가기관의 신뢰성으로 그거를 보장해주라. 그래서 이제 변동 환율제가 도입되었고, KRW,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주고, 달러는 미국 정부가 보장해주고, 루블라는 프랑스 정부가 보장해주고, 엔화는 일본 정부가 보장해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가장 화폐의 보장 능력이 가장 클까요? 재정이 안정적이고 경제력이 큰 나라가 안정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각 나라가 보장하는 이제 여러 가지 화폐들 종류 중에 가장 안정적인 통화를 우리가 기축통화, 키커런시라고 했을 때 미국의 달러화, 일본의 엔화, 이런 이제 돈들이 기축통화 역할, 그 기준이 되는 통화의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1달러는 1200원이다. 이렇게 이제 교환 가치를 환율을 정하면은 내가 1200원을 주면 1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짐바브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1997년 말에 IMF가 이제 터졌죠. 그죠? 그래서 국가 부도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 원화를 제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럼 그 100억을 누가 보장해주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을 보면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많아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화폐를 보장해 줄 수 없으면 내가 안전자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국의 달러화를 바꿔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미국의 달러화는 믿을 수 있는가? 2011년인가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사태,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1년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렇게 보면 미국 정부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달러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째 좀 이제 찍어내다가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 좀 걷어들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낮추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계속 늘리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면 어떤 이제 돈을 내가 믿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통장이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죠. 통장 개설할 때 빼고는 은행 가가지고 처음에 통장 개설할 때
만들어 놓고는 구독에 쳐박아 놓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근데 현금도 거의 이제 안 달고 다녀요. 전부 다 카드로 결제를 하죠. 편의점 가면은 뭐 1200원, 뭐 1300원짜리 이런 거 사면서도 다 카드 받아주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현금도 거의 안 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그 1980년대 90년대 증권사 모양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뉴스 그 옛날 뉴스 시간에나 봤지 실제로 이런 모습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누가 증권사 객장에 가서 저 전광판 보고 앉아가지고 그 주식의 매매를 결정합니까? 아무도 그 객장에 앉아서 저거 전광판 쳐다보고 있지 않죠. 그럼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현금이 꼭 필요할 때는 ATM기로 이제 돈을 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한 건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쓰죠. 모바일 뱅킹을 하죠. 주식도 주식 거래도 할 때 홈 트레이딩을 하고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금융 업무를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그 은행 업무, 주식 거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통장 개설을 할 때는 이제 실제 은행 계좌 방문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카카오뱅크 써보신 분들은 통장 개설할 때도 은행을 방문 안 하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개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은행을 가지 않고 모든 은행 업무, 금융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 뱅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QR코드 기술이나 뭐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된 NFC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 NFC를 이용한 뭐 카카오페이, 뭐 제로페이, 삼성페이, 무슨 페이, 알리페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 금융 거래를 해요. 그래서 토스를 깔면 내가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그냥 내 그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그냥 송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 한 번도 안 가고 통장 개설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통장을 거래 해지할 때까지 은행 한 번 방문 안 하고 다 가능한 거, 그게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금융의 변화가 일어난 이 시대에 현금이 의미가 있나요? 그 다음에 꼭 은행을 통해야 되나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수수료 안 받죠. 계좌 이체할 때. ATM기 돈 찾을 때. 계좌 이체할 때는 돈 수수료 받나? 수수료 받는 것 같다. 그죠? 얼마 이상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급 결제를 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 삼성페이 뭐. 근데 지급 결제 서비스에도 아직까지 수수료가 붙어 있죠. 우리는 안 내지만 가맹점에서 무슨 페이 하면은 뭐 수수료 1%, 신용카드보다 작지만 이제 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등장했지만 인터넷 은행도 아직도 이제 뭐 송금할 때 수수료 붙어요. 특히 해외 송금을 하려면 내가 이제 일본에 있는 누군가 혹은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으려면 혹은 돈을 주려면 엄청난 무슨 그거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대출도 은행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이 P2P 대출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신용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받는 게 P2P 대출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P2P 대출이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출도 은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입니다. P2P 대출이 조금 더 발전한 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면 되죠. 자,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와디즈에다가 내가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옛날에는 주식시장에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디즈 가서 그냥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뭐 5천만원 받았다, 뭐 5억 받았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제 그 은행 떡 가면은 이제 뭐 은행 잔고가 뭐 현금 예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정도 예금을 해놨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 줄 안 쓰죠. 뒤로 오시죠. 이래가지고 커피도 딱 뽑아주고 이러면은 하하 제가 이번에는 그거 유럽 주식에 좀 투자를 EU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죠. 그죠? 이런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돈이 많아야지 받을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면 그걸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에임이라는 자산관리 서비스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은 내가 통장에 100만 원만 있어도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는 유럽 유로머니에 투자를 하고 30%는 아시아 펀드에 투자를 해. 그리고 50%는 그 국내 코스닥 시장에 놓고 나머지 20%는 뭐 국채를 좀 사놓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입력을 하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AI가 대신 해줘요. 어차피 AI 입장에서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의 수수료만 먹으면 되니까 그 사람이 100원이든 200원 100만 원을 갖고 있든 1억을 갖고 있든 1000만 원을 갖고 있든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융 서비스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뭐 이런 기술을 논하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점점점 이제 편리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도입하고 막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도 해주고. 자,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암호화폐고 크립토커런시고 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우리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그거 뭐 많습니다. 뭐 해시캐시 뭐 이러면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거는 이제 첫 번째 그 암호화폐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성공한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비트코인과 유사한 기술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기술들이 나왔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따라잡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커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한동안은 비트코인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또 확산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만들 때에 그 설계자들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테크니컬한 엔지니어였죠. 그들이 약간 이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결국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거래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내죠. 카드 결제할 때도 항상 카드 수수료 높다고 지금 가맹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그들이 신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신뢰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그 돈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 은행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망한 은행에 맡겨놓은 돈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망한 은행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들 금융 기록을 다 삭제하고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또 금융거래원이라는 또 국가가 보장해주는 거래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죠. 근데 금융거래원도 예를 들어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폭발되면은 보장 못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 내가 그거 100억을 맡겨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거래원 사이트를 누가 폭격해가지고 금융거래원에 있는 결제 정보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100억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지구 자체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화폐 발행 시스템은 없을까? 정부를 믿을 수 없을 때, 뭐 베네수엘라나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었고,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꼭 그냥 뭐 입금 출금 그런 것만 가능하게 할 거냐? 우리 뭐 계약서 쓰는 것도 다 가능하게 하자. 그런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개발된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를 저장할 수 있어? 게다가 계약서까지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신용의 문제를 해결했네? 신뢰의 문제를 해결했네? 그렇다면은 그 신용과 신뢰가 해결됐고 아무도 제3자, 즉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이 시스템 위에다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블록체인의 발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표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투표 한번 하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많은 이제 비용이 듭니까? 그죠? 우리 현장에 가서 투표지 받아가지고 국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그걸 집계하고, 만약에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그냥 투표하게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갈 거예요? 지금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표를 확 올릴 수 있겠죠. 그런 걸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그러나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쓴다는 보장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는 도입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제4차 산업혁명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IoT 뭐 이런 기술들하고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의 혁명이 단순한 어떤 이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리고 국가 시스템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혁명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거는 너무 급진적이야. 지금 현실하고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 혁신해 나가는 수단으로 쓰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건 철학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암호화폐가 무엇이고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 수학하고 코딩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은 난 몰라도 돼. 네트워크 모르겠어. P2P 난 모르겠어. 하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올인할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힘들더라도 수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P2P 네트워크 기술이 등장하고 코딩이 등장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핀테크와 암호화폐, 먼저 해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측 상단으로 왔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고 여기 있을게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큰 목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08년 10월 31일 기념비적인 날짜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 누군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2010년쯤에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위대한 학자도 아니었고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어떤 이제 사람이 이런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백서를 하나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떤 뭐 논문지에 올린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다가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비트코인, peer-to-peer, 개인 대 개인 전자현금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하나 딱 올리고 설명도 길게 안 했습니다. 아주 드라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고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와 은행이 개입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과 개인 그 중개인이 필요 없는 피어 투 피어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혼자서 개발하고 있대요. 누가 믿어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건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가 이 말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지, 이미 이제 그 2020년에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잘 사용되고 있고 뭐 1코인당 1비트코인당 지금 한 1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시대니까 이제는 이걸 검증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제안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죠. 그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의심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이 문장을, 이 주장을 여러분들이 검증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요. 관련된 기술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전공자가 아니신 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뤄볼 테니까 이걸 검증하자, 이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 함수를 알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이 지문을 발견하면, 핑거프린트, 지문을 발견하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혔죠, 그죠? 그러면 그 지문을 우리가 특정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해시 함수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지문을 씹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해싱이라는 거는 모든 데이터가 어떤 다른 해시 값을 가지게 해서 식별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함수 하나를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시 펑션은 어떤 함수인가 하면은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내가 해싱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가 아무리 길거나 아무리 짧아도 가변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리어블 랭스입니다. 이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이 픽스트 랭스입니다. 이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변경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있고 이게 출력이니까 함수죠, 그죠? 그러면 그런 함수 fx가 뭐냐?
그래서 요 함수, 해시 함수는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하고 고정된 길이의 해시값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싱이라는 거는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가변 길이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고정 길이가 해시값으로 나온다. 자, 예를 들어서 가변 길이 데이터 어떤 게 있겠습니까? 텍스트, 텍스트 파일, 신문기사 이런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사진을 내가 찍었어. 그 다음에 동영상, 뭐 동영상 같으면 뭐 2기가, 4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영화 한 프로 같으면. 자,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갖고 있더라도 이 해시 펑션을 통하면 고정 길이의 해시값, 예를 들어서 4비트의 해시값으로 바꾸겠다. 가능은 하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해시 함수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fx는 x 모듈러 얼마 할까요? 4 해봅시다. 4 x 모듈러 4 이렇게 해봅시다. 이 모듈러라는 건 나머지 연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쭉 되겠죠, 그죠? x가 1일 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3이면 3이죠. 4는 0이죠. 5는 5는 1이죠. 2, 3, 0, 1, 2, 3, 0. 자, 1, 2, 3, 0. 그러니까 이진수로 하면은 얘가 그 1인 1음 0001이죠. 2는 0010이죠. 3은 0011이죠. 4는 0000이죠. 그러면은 2비트만으로도 앞에 0은 필요 없으니까 2비트의 고정 길이 해시값을 가지는 해시 펑션이 되는 거죠. 얘는 요거를 더 늘려주면 4를 16으로 늘려주면 31로 늘려주면 64로 늘려주면 이제 이 어떤 가변 길이의 데이터, 이거는 이제 뭐 42억 6,754만 2천 뭐 아무리 길어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12기가 4기가빗 바이트면 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뭐 이 정도의 엄청나게 긴 랭스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요 모듈러 연산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2비트로 줄어드는 거죠. 요렇게 하면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싱이라는 거는 가변 길이 데이터를 고정 길이 해시 값으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해시 펑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함수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블록체인 베이직스라는 책에서 만든 사이트, 그거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서플먼터리 머티리얼 들어가서 요 해싱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풋을 한번 줘보자는 거죠. 인풋을 이제 주면 주니온이라고 인풋을 주고 캘큘레이트 하면 A 913961 그 16진수를 표현하면 16진수로 2, 4, 6, 8 16진수 8자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1024 아닌데 4096 비트인가요? 4096이니까 12의 몇 성이고 12성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8자리의 16진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해싱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주니온 1을 해볼게요. 주니온 1을 하니까 43B61AD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해시 함수를 돌려보니까 주니온이 이렇게 이제 해싱이 됐죠, 그죠? 주니온 1이라고 이렇게 뒤에 1 붙여줬는데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는 해시 함수들을 이미 수학자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개발해 놨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개발된 게 이제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메시지를 압축해주는, 다이제스트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5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128비트를 써서 해시 값을 생성하는 해시 함수인데, 이게 이제 MD5의
그 계산 방법을 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무시하자는 거죠. 보안결함이 발견돼서 잘 사용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SHA1. 이거는 이제 뭐 약자인가 하면은 Secure Hash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1 붙는 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160비트를 가지고 해싱을 했다는 거죠. 해싱해서 160비트의 고정 길이로 만들었는데, 요것도 이제 약간 보안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SHA256 Secure Hash 알고리즘 256. 그래서 요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256비트의 고정 길이를 해싱하는 건데 안전하게 잘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요 이제 SHA256 256비트의 해시 값을 생성하는 요 해시 함수가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해싱할 때는 시큐어 해싱 알고리즘 256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보면 해시 펑션즈라고 또 있거든요. 아까 그 사이트에 다시 가서 서플먼터리 머티리얼에서 해시 펑션즈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하고 갔던 주니온을 딱 입력해 보면, 자, MD5가 몇 비트라 그랬죠? 128비트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SHA1 이게 그거 160비트 사용한 거. 그 다음에 SHA256 저거 256비트 사용한 거. 이렇게 이제 해싱이 됐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 살짝 바꿔주면 아까 앞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죠? 여기에다가 뭐 2만 줘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입력값을 주면 이게 이제 텍스트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어떤 데이터든 간에 여기 데이터라는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너리 디지털 데이터겠죠, 그죠? 디지털 바이너리 데이터, 이진수로 표현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싱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해시 함수에는 아주 이제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번 봅시다. 원웨이 디렉션이, 그러니까 일방향을 가지고 원웨이. 다시 말하면 해시 값으로 원래 입력 값은 알기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아까 우리 fx를 x 모듈러 4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 모듈러 4 해가지고 얘가 0이 나왔어요. 그럼 4의 배수라는 것만 알지, 이게 엄청나게 길다면 어떤 숫자도 될 수 있죠, 그죠? 1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4의 배수에다가 1 더한 거라는 걸 알고, 2, 3, 4의 배수에 3 더한 거, 4의 배수에 2 더한 거라는 것만 알지 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의사 난수인 거예요.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완전하게 랜덤하진 않지만 상당히 이제 슈도 거의 랜덤한 숫자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방금 우리가 fx가 x 모듈러 4라는 요 함수만 봐도 균일 분포를 갖고 있다.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하다라는 말을 알겠죠, 그죠? 이 범위가 우리가 해시나 고정 길이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죠? 이 고정된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균일한 분포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종의 분포를 그린다거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오면은 이 근처에 있는 숫자들을 트라이 해보면은 밝혀질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숫자들만 파악하는 방법도 공격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균일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추적하기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니스틱해요. 함수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면 이 x 값이 정해지면 x 모듈러 4는 반드시 어떤 값이다라는 게 정해지죠, 그죠? 확정적이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x 모듈러 4였는데 이게 3이 나왔다가 어떤 경우에는 x 모듈러 4였는데 2가 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서는 동일한 해시값을 반환해요. 함수의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충돌 회피, 컬리전 디텍션 문제가 발생하는데 서로 다른 입력값이 동일한 해시값을 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 모듈로 4 하면 0인데 16 모듈로 4 해도 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데이터가 다른데 8과 16 데이터가 다른데 같은 해시값을 나오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충돌 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요. 데이터가 굉장히 큰데 이걸 계산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256비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거 만약에 이게 2GB인데 2GB를 가지고 이렇게 256비트를 계산하는데 한 1년 걸린다. 그러면 못 쓰겠죠. 그죠? 근데 그 단순하진 않으니까 아주 복잡하지만 컴퓨터가 계산하면 빠른 이 함수 fx를 통과시키면 SHA 256 알고리즘을 통과시키면 금방 256비트의 해시 밸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자, 2.5GB의 데이터를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요. 우리 어둠의 경로로 영화를 한 편 다운로드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비토렌트로 다운로드를 딱 받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2.5GB 길이의 두 개의 영화 동영상 파일이 있다. 즉 이제 서버에 저장할 때 이 서버에 이 영화하고 내가 다운로드 받은 이 영화가 이제 완전히 같은 파일 맞나? 내가 다운로드 제대로 받았나? 그거를 알려면 얘를 저장해 놓고 요 해시 밸류를 가르쳐 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다운로드가 다 끝난 다음에 얘의 해시 값을 보면 얘하고 같으면 어때요? 얘하고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만약에 해시 값이 같은데 얘가 다르다 그러면은 진짜 운이 나쁜 경우죠. 그때 로또 사면 되죠. 진짜 운이 나빠서니까 진짜 그 다음에 진짜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또 한 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쓰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범죄 증거를 확보했어요. 경찰이 이제 어떤 해커 집에 찾아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얘가 해킹했는 이제 증거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그 증거를 이제 메모리 덤프를 딱 떠가지고 이제 딱 가지고 이제 법원에 딱 갔는데 법원에서 저는 해킹한 적 없는데요 하면서 이후에 변호사가 다른 데이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범죄 증거를 딱 도출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범죄 저지른 거를 살짝 토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웠거나. 그러면은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해시값이 달라진 거를 보면 얘의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원본 데이터, 이 원본 데이터에 아주 작은 변화만 일어나도 이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해시값을 만들 수 있는 원본 데이터를 내가 다시 역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해시값이 확보된 범죄 증거는 완벽한 오류 변경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시 함수가 뭔가, 해싱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쭉 이해가 되니까 해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핀테크 특강 핀테크와 암호화폐 이번 시간에는 해시 함수와
해시 퍼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해시 함수를 공부했죠, 그죠? 그럼 이제 그 해시 함수를 가지고 해시 참조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해시 레퍼런스.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서 추출된 해시 값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해시 값으로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참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퍼런싱을 해시 값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시 값이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고의로 변경되면 그 해당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블록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라고 치죠. 영화라고 치죠. 그러면은 요 블록으로 만든 해시 값을, 해시 밸류를 요 R1이라는 값으로 둬가지고 이 R1이 해시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살짝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 혹은 해시 값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R1 프라임으로는 절대로 이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한번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데이터는 내가 한번 생성하고 나서 바꿀 일 없어.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해시 참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 제로가 있고 블록 1이 있으면 이 블록 제로에 대한 해시 참조 값을 참조 주소로 쓰는 거죠. 블록 1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2는 요 블록 1, 요 해시 값을 포함한 요 데이터를 해싱 해가지고 그 해시 값을 참조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 블록 2의 해시값 R3가 생기겠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누군가를 참조하는 블록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들 수 있겠죠.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블록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때 이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는 해시 참조를 함께 저장하는 이 방법으로 이용하면 긴 체인을 만들 수 있죠. 블록이고 이게 긴 체인이 되죠. 블록이고 긴 체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참조만 깨져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R2를 내가 위변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깨지죠. 그러면 이 블록 전체가 수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블록 하나만 참조만 깨져도 전체 체인이 손상되니까 이 블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블록은 위변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해시 참조를 생성한 이후에는 데이터는 절대로라고 하면 안 되는데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 정상적인 변경은 어렵고 위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하면 꼭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연결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요래 이제 트랜잭션은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트랜잭션 있고 트랜잭션 2, 트랜잭션 3, 트랜잭션 4 이 4개의 트랜잭션이 있으면 요 트랜잭션을 참조하는 해시값, 요 트랜잭션을 참조하는 해시값을 묶어서 또 하나의 노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묶어서 하나의 노드를 만들고 그러면은 얘도 하나의 블록이 되죠, 그죠? 노드가 되죠. 그러면은 요 노드를 참조하는 해시값 R11, 얘를 참조하는 해시값 R34를 만들어서 요 블록을 참조하는 이제 R값, 요게 이제 루트가 되죠, 그죠? 루트. 요렇게 만들면은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접근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쭉 이거를 이제 연속으로 선형으로 있으면은 접근하는데 이 전체 n개가 있으면 n번을 접근해야 되지만 이렇게 트리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진트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로그 n만의 탐색이 가능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머클 트리라고 합니다. 머클 트리. 머클 트리. 그리고 이제 요 놈을 이제 머클 루트라고 합니다. 머클 루트. 그러면은 어떤 블록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요 머클 루트만 알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참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머클 트리는 내가 이제 같은 시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겠죠. 이걸 묶어 가지고 단일 해시 참조로 접근한다. 이 머클 루트 가지고 단일 해시 참조가 뭐죠? 머클 루트가 되겠죠. 그죠? 이 머클 루트 가지고 요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해시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따로 저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제 그 마지막에 가장 재미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해시 퍼즐. 이게 뭐냐면은, 자,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 밸류를 만드는데 난스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난스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냥 난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내가 원래 저장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에 붙여가지고 이걸 그냥 일종의 카운터라고 보면 됩니다. 카운터. 이 해시 밸류를 만들 때 얘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이 해시 값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시 값으로 원래 데이터가 뭔지는 역으로 알 수는 없다 그랬죠. 그죠? 그게 알면 깨지는 거예요. 블록체인도 박살나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하면 방법은 포워드로,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되니까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해시 값을 시행착오, 트라이얼 앤 에러,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정해져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난스 값을 0으로 해보고 1로 해보고 2로 해보고 3으로 해보고 4로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난스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그거 찾고자 하는 해시 값이 나오는지를 다 트라이 해볼 수밖에 없어요. 노가다죠. 노가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난스를 결합해가지고 해시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노가다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해시 값은 반드시 조건을 주는 거예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이 해시 값은 반드시 10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fx는 x 모듈러 4라고 해시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이 해시 값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시 값이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해시 값이 반드시 0이어야 돼. 이런 제약 조건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 난스를 붙여가지고 해시 밸류가 0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겠죠.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때까지 난스에다 0, 1, 2, 3 이렇게 넣어가면서 돌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제약 조건을 줘버리면 이게 이제 난이도가 돼버리죠. difficult 레벨이 됩니다. 난이도가 돼버려요. 난이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해시 함수 SHA256을 사용하되 데이터는 변경될 일이 없어. 고정되어 있어. 다만 거기에다가 난스를 붙여야 돼.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변수, 그러니까 0, 1,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주겠죠. 그죠? 그 난스를 붙여가지고 해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해시의 조건은 요 숫자보다 작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주니온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해싱하고 싶어요. 그런데 난스 값을 0을 붙이면 이렇게 나오고 난스 값을 1을 붙이면 이렇게 나오고 난스 값을 2를 붙이면 이렇게 나오고
2020을 붙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난스를 모르면 내가 이 해시를 생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해시 밸류의 조건을 줘버리면 이 브루트 폴스로 단순무식하게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조건을 줘버리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시 값이 D142일 때 난스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2020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다 해봐야 된다. 이게 나올 때까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디피컬트 레벨을 D를 1로 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앞에 비트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앞에 첫 번째 요거 이제 16중에서니까 4비트겠죠. 그죠? 이게 0이어야 돼. D가 3이면 세 자리가 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X는 주어졌는데 0을 돌렸을 때 일어나고 1을 돌렸을 때 일어나고 2를 돌렸을 때 일어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20 돌렸을 때 일어나고 때 만약에 D를 1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해시 퍼즐을 풀 수 있는 난이도 목표가 1이다. 그러면은 쭉 돌리다가 1 갔을 때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아, 이 해시 밸류 이거예요. 조건을 맞으니까 억셉트를 해주겠죠. 만약에 D가 3을 줘버리면 쭉 돌려가지고 2020까지 가서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해싱을 해보니까 요게 나왔는데 아 요게 000 조건을 만족하네. 그러면 그거 제출하면 정답. 이렇게 퍼즐을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목표 D가 주어지면 이 해시 값의 맨 앞자리로부터 0으로 채워질 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구하라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세 번째 이제 해시 퍼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해시 퍼즐을 갑니다. 자, 내가 데이터는 알아. 주니온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리딩 제로가 1인 해시 값을 찾아봐. 그러면 이제 A91396C1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리딩 제로가 1이 되려면 요 난스가 얼마게? 솔브 해보면 0A4C 값이 이제 앞에 리딩 제로가 1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난스 값은 10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무식하게 다 돌려봤겠죠. 계속 돌려보고 12 주니온 더하기 12 했는 게 이렇게 0A가 나올 때까지 돌려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저거 인코딩할 해싱할 그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거하고 난스하고 붙여가지고 해싱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리스트릭션을 준단 말이에요. 리딩 제로가 3이다. 그럼 요 000이 나오는 앞에 000이 나오는 요 해시 밸류가 나올 때까지 이 난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돌려봐야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고생을 하죠. 이거 왜 해요? 여기에다가 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50비트코인 줬거든요. 이 해시 함수의 역함수로는 절대로 퍼즐을 풀 수 없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단순 무식하게 해시 함수를 풀려면 컴퓨터가 개고생을 하죠. 그러면 CPU 자원이 많이 들죠. 처음에는 CPU로 하다가 이거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GPU로 하다가 더 어려워지니까 ASIC으로 막 그거 칩 설계해가지고 막 하고 중국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떼돈 번 중국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죠. 그래서 전기값도 많이 나와요. 근데 50비트코인이면 얼마입니까? 50비트코인이면 지금 시세로 하면 대략 5억이에요. 10분마다 5억이 부러지는 거야. 와, 미치겠다.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2018년에 이제 사람들이 채굴한다고 문제 많이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상을 줘야만 비트코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시기를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생성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아무도 이거 뒤에 블록을 생성해서 안 갖다 붙이면 그냥 비트코인 망하는 거잖아요. 이 생망 다생기. 이번 생은 망했으니 다음 생을 기약하자. 그러니까 반드시 새로운 블록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걸 이제 대략 10분마다 하나씩 생기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성 주기가 그러면 이제 그 5억씩이나 주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만들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블락 만들고 한 1분 있다 또 만들고 1분 있다 또 만들고 점점 이게 짧아져 가지고 막 10초마다 하나씩 만들어주면 거래도 별로 발생 안 했는데 자꾸 블락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더라? 그 뭐 1014개인가? 하여튼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시간을 딱 재보면은 그게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1000개면 10,00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블락이 생성돼야 되는데 500분, 5,000분밖에 안 걸렸더라. 그러면 이제 난이도 목표를 늘려주는 거야. 아까 D 이퀄 3이 있는 거를 D 이퀄 4로 혹은 D 이퀄 5로 이렇게 늘려줘 버려. 근데 이게 이제 D 이퀄 5로 해놓으니까 이제 이거 채굴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20분, 뭐 50분, 30분 만에 새로운 블락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보니까 2만 분 걸렸더라. 10,000분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 다시 낮춰야 되겠네. D 이퀄 4로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를 가지고 블럭이 생성되는 이 주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블럭은 계속해서 생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체인이 계속 길어지고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됩니까? 안정적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시 퍼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Now